오빠는 재산 받고 나는 간병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들, 매일 모시는 딸. 그런데 아버지 서랍에서 발견한 진짜 유언장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요. 혹시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 지방에 땅 몇 필지 있는 정도는 됐어요. 아버지가 평생 악착같이 모으신 재산이죠. 저는 딸 하나에 오빠 하나, 이렇게 남매로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우리 집에서 아들이랑 딸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요. 오빠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받고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저는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독립했죠. 부모님이 딱히 뭐라 하신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랬어요.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투자해야 하나 하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게 그 시대 부모님들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도 결혼하고 애 낳고 평범하게 살았고 명절 때마다 고향 가서 부모님 얼굴 뵙고 그랬어요. 오빠는 벌써 몇 년째 바쁘다고 추석에도 안 왔지만요. 문제는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아지시면서부터였어요. 병원 다니시는 횟수가 늘어나고 어머니도 당뇨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시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재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은근슬쩍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집은 누가 물려받아야 할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제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늘 오빠 얘기만 하셨죠. 큰아들한테 집은 물려줘야지 아들이 제사도 지내야 하니까 이런 말들만 반복하셨어요. 처음엔 섭섭했지만 뭐 그러려니 했어요. 딸이니까 시집간 딸이니까 당연한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유언장 다 써놨다. 집이랑 땅은 다 오빠 이름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너는 딸이니까 이해해라.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유언장까지 이미 다 써놓으셨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 아니,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요? 저는 자식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시집 갔잖아. 시댁 재산 받을 거면서 친정 재산까지 바라면 욕심이지. 오빠는 우리 대를 이어야 하는 아들이야.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역할이었다는 걸요. 딸이라는 역할, 명절 때 고향 와서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는 역할, 부모님 아프시면 병원 모셔다 드리는 역할. 그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지 재산을 물려받을 가족은 아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어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 싶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 건강이 점점 나빠지셨어요.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수술이었어요. 입원 준비부터 병원 왕복, 간병까지 모든 게 제 몫이 됐죠. 처음엔 오빠도 왔어요. 수술 당일에는 와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그랬죠. 근데 그게 다였어요.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 들어가시니까 오빠는 바로 돌아갔어요. 나 회사 일이 있어서 미안해.
좀 부탁해. 그러고는 사라졌죠. 여러분,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 병가 내고 휴직 신청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재활 치료 시작하시고 퇴원 준비할 때까지 석 달을 병원에 붙어 있었어요.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자고 낮에는 아버지 식사 챙기고 물 갈아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부모님이시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빠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였어요. 와도 30분 앉아 있다가 가요. 아버지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네. 이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병원비는 반반 내자고 해놓고는 정작 제때 안 보내요. 제가 먼저 카톡 보내면 그제서야 아, 깜빡했네. 지금 보낼게 이러는 거죠. 아버지 퇴원하시고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이제 어머니 차례였어요. 당뇨가 악화돼서 합병증이 온 거예요. 발이 붓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셔서 투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또 병원이었어요. 이번엔 어머니 모시고 주 3회 병원 다녔어요. 투석은 안 하기로 했지만 검사는 계속 받아야 했거든요. 제 삶은 완전히 멈췄어요. 집과 병원만 왔다 갔다 했죠. 남편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친정만 아냐? 우리 집은 언제 챙길 거야?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도 힘들어. 오빠가 좀 와줘. 번갈아 가면서라도 하자. 그랬더니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 너는 여자니까 그래도 이런 거 잘하잖아. 저는 여자라서 간병을 잘한다고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지치고 힘든데, 여자라서 당연히 부모님 모셔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재산은 아들이 다 받고 책임은 딸이 다 지는 게 당연하다는 건가요? 어머니한테 속내를 털어놨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오빠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 오빠 바쁜 거 모르냐? 너는 시간 좀 내면 되잖아. 원래 딸이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이 집에서 저는 영원히 그냥 딸일 뿐이라는 거리요. 재산 받을 자격 없는 딸 하지만 간병할 의무는 있는 딸. 그게 제 정체성이었던 거죠. 1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제 직장은 결국 그만뒀어요. 복직이 불가능했거든요. 제 건강도 망가졌어요. 스트레스로 대상포진도 걸렸어요. 근데 오빠는요? 승진했대요. 새 차도 샀대요. 저는 병원비 대느라 적금 깼는데 말이죠. 그렇게 지치고 힘든 나날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걸 발견하게 됐죠. 아버지 병원 서류 정리하다가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버지 병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재진 예약 확인서, 약 처방전, 수술 기록지 같은 것들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찾기가 힘들거든요.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뒤쪽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래된 거더라고요. 겉봉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그냥 갈색 봉투였죠. 처음엔 그냥 옛날 서류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손이 갔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왠지 열어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깨끗하게 접힌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펼쳐봤더니 유언장이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이게 뭐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유언장인가? 근데 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거지? 손이 떨렸지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재산 전부를 오빠한테 준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 유언장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언장 첫 페이지에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유언장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재산 분배 방식이다. 다른 유언장이 있더라도 이것이 최종본이며 이 유언장대로 집행되기를 바란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구체적인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내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진심으로 돌본 자식에게 상속한다. 단순히 병문안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병하고 책임진 사람에게 재산이 돌아간다. 저는 그 문장을 3번도 넘게 읽었어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진심으로 돌본 자식? 실질적으로 간병한 사람? 그게 저잖아요. 이 1년 넘게 병원과 집을 오가며 부모님 모신 게 저라고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나는 아들, 딸 차별 없이 2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여자라고 재산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자식이 재산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겉으로는 늘 아들 아들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셨다니. 왜 이걸 미리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저한테 힌트라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죽기 전에 이 유언장을 찾지 못했다면 장례 후 변호사가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누군가 이걸 미리 찾는다면 그 사람이 이미 내 곁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진짜 옆을 지킬지, 누가 그냥 말로만 효도할지. 그래서 이 유언장을 일부러 찾기 어려운 곳에 둔 거였어요. 진짜 돌보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도록요. 봉투 안에는 변호사 명함도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공증받을 때 도움받은 변호사분인 것 같았어요. 명함 뒷면에 아버지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언 집행인이다. 내가 죽으면 연락하라.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유언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절 버린 게 아니었어요. 시험하신 거였어요. 누가 진짜 자식인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 건지. 근데 어머니는 왜 다른 얘기를 하신 걸까요? 어머니도 이 유언장 존재를 아실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일단 이 유언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특히 오빠한테는 절대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어요. 유언장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있다가 때가 되면 공개하는 게 나을까?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은 아무 말 하지 않기로요. 계속 지금처럼 부모님 모시기로요. 어차피 제가 해오던 거잖아요. 유언장이 있든 없든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요. 유언장을 발견한 후로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억울하고 분했는데 이제는 좀 평온해졌달까요?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요. 그 후로도 부모님 간병은 계속됐어요. 어머니 당뇨는 더 악화돼서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아야 했어요. 제가 직접 주사 놓는 법을 배워서 아침 저녁으로 놓아드렸죠. 아버지는 심장이 약하셔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서 식사 챙겨드리고 약 챙겨드렸어요. 오빠는요? 여전히 바쁘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였죠. 올 때마다 부모님 건강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는 30분도 안 돼서 가버렸어요. 재산 얘기는 자주 꺼냈어요. 나중에 집 처분하면 얼마쯤 나올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니는 낮잠 주무시고 아버지랑 둘이 있을 때였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서랍에서 뭘 찾았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아셨던 거예요. 제가 유언장 발견한 걸요. 저는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버지. 유언장. 봤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찾았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네. 내가 찾을 줄 알았어. 아버지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아버지,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힌트도 안 주셨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말하면 진심이 아니잖아. 유산 때문에 널 돌보는 건지, 정말 날 사랑해서 돌보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니? 난 진짜를 보고 싶었어. 누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런 시험을 하셔야 했다는 게, 자식들을 믿지 못해서 이런 방법을 쓰셔야 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아버지, 저는 유언장 몰랐어도 아버지 모셨을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어요. 그래, 아빠가 안다. 넌 원래 그런 애였지. 어릴 때부터 착했어. 근데 세상이 너한테 불공평했지. 딸이라고 차별받고 시집 갔다고 친정 식구 취급도 못 받고. 사실은 어머니도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머니는 모르셔.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아들한테 다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 그래서 다른 유언장을 보여드렸지. 어머니 마음 편하시라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유언장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보여준 가짜였던 거예요. 진짜 유언장은 따로 숨겨두셨던 거죠. 아버지, 그럼 오빠는요? 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네, 오빠. 아빠가 실망했다. 한 번도 제대로 돌보러 오지 않더구나. 전화만 하면 바쁘다고 하고, 재산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고,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난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어, 처음엔. 근데 이 1년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지. 재산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책임지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내가 죽으면 그 유언장대로 해라.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다 처리해 줄 거야. 내 오빠가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 공증도 다 받았고 증인도 있어.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아버지, 오빠랑 싸우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이미 형제 사이가 망가진 거 아니냐? 넌 1년 넘게 고생하는데 내 오빠는 한 번도 제대로 돕지 않았잖아. 그게 형제냐? 그날 대화 후로 저는 더 마음 편하게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제 희생이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요.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심장이 버티질 못했어요.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달려갔어요. 오빤 그때도 회사 일이 있다고 늦게 왔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딸이라고 차별해서. 근데 결국 내가 최고였어.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은 북적였어요. 오빤 그제야 눈물 흘리면서 효자 행세했어요. 조문객들한테 아버지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구나.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났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 건강도 더 안 좋아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이 크셨나 봐요. 저는 계속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오빤 장례 끝나니까 또 바빠졌어요. 상속 절차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됐어요. 오빠가 먼저 연락 왔어요. 이제 집이랑 땅 정리해야 하는데 서류 좀 준비하자. 변호사 선임할까?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드디어 재산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 오빠가 의아해했어요. 무슨 변호사? 그냥 우리끼리 정리하면 되지.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어머니도 모시고 갔어요. 오빤 여유롭게 왔어요. 재산 다 받을 줄 알고 왔으니까요. 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바로 그 유언장이요. 이게 뭐야? 오빠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고인께서 작성하신 공증 유언장입니다. 2년 전에 작성하셨고 정식으로 공증받으셨습니다. 오빠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유언장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하나뿐인데? 어머니도 당황하셨어요. 뭔 유언장? 우리 남편이 유언장 따로 썼어?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재산은 실질적으로 돌본 자식에게 간다는 그 내용을요. 오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쓸 리가 없어. 변호사가 서류를 더 꺼냈어요. 공증 기록입니다. 증인 2명도 있고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오빠가 저를 노려봤어요. 네가 꾸민 거지? 아버지 약하실 때 속여서 쓰게 한 거 아냐?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오빠, 나는 이 유언장 1달 전에 발견했어. 아버지가 2년 전에 쓰신 거라고. 오빠가 부모님 돌보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말씀드리자면 고인께서는 이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하셨고 본인 의지로 작성하셨습니다. 증인 2분도 그 점을 증언했고요. 어머니가 우셨어요. 당신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자식이 누군지 보고 싶으셨대요. 말로만 효도하는 건지 진심으로 돌보는 건지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인정 못해. 소송 걸 거야. 이건 불공평해.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소송 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을 뒤집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든요. 그날 이후로 오빠랑 거의 연락이 끊겼어요. 실제로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기각됐어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했거든요. 오빠는 항소했지만 2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 정리가 끝났어요. 서울집, 지방 땅, 예금 모두 제 이름으로 넘어왔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충격받으셨지만 나중에 이해하셨어요. 내가 내 오빠만 편애했구나. 미안하다. 어머니도 그제야 현실을 보셨어요. 오빠는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잘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딸이라고 차별받고 간병은 당연히 딸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유언장 때문에 부모님 모신 게 아니에요. 몰랐을 때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걸 알아주셨다는 게, 제 헌신을 인정해 주셨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지금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있어요. 오빠는 한 번도 오지 않아요. 재산 못 받았으니 관심도 없나 봐요. 어머니도 이제 아세요. 누가 진짜 자식인지요. 부모님 재산은 공짜가 아니에요. 책임과 사랑이 따라야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잃게 돼 있어요.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끝내 기록됩니다. 부모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세요. 그게 결국 이기는 겁니다.